자, 조직의 유형에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조직하고요. 사회복지조직하고 또는 자원봉사조직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복종관계라고도 하고요. 권력 형태라고도 하는데 저는 복종관계라고 쓰겠습니다. 자, 복종관계에 따른 분류에서 핵심만 적을 겁니다. 분류에서는 액치온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사회복지조직은 이퀄 도덕적인 관여, 도덕규범 저는 이렇게 외워요. 도덕적인 관여 플러스 규범적 권력입니다. 규범적 권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도덕 규범적인 부분들, 어떤 당위성이랄까, 당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조직 이런 것들이죠. 종교 조직이나 학교 조직도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차 수혜자에 따른 분류입니다. 1차 수혜자에 따른 분류. 자,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블라와스콧입니다. 블라와스콧. 이 블라와스콧은 1차 수혜자, 즉 사회복지 조직은 1차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1차 수혜자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것을 바로 서비스 조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되냐면 여기 도덕적 관여, 규범적 권력, 서비스 조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의 통제성입니다. 업무의 통제성에 따른 분류. 자, 이거는 길버트 스미스고요. 길버트 스미스. 자, 업무의 통제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사회복지 조직은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것은 자원봉사 조직이에요. 두세 번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원봉사 조직이 시험에 나왔는데 바로 투과성 조직입니다. 투과성 조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투과성 조직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투과성 조직은 자발성과 그 다음에 조직 활동의 노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투과성 조직의 내용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상태와 조직의 기술입니다. 여기에 따른 분류인데, 조직의 기술에 따른 분류인데 이것을 나눈 학자는 바로 하젠펠드다. 자, 하젠펠드는 이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조직의 기술은 인간 식별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유지 기술, 세 번째는 인간 변화 기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조직의 기술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자, 노인 요양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치매나 중풍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상태는 비정상 플러스 그 다음에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식별의 의미도 아니고 그걸 치유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거나 약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유지 기술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는 노인 요양시설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되겠죠? 요양시설이 이제 사례가 되는 거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복종관계에 따른 분류 1번 권력과 관여의 형태인 복종관계에 의해 구분하였다. 자, 여기 보면 권력과 관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력과 관여. 자, 밑에 도표를 보면 왼쪽에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규범적 권력이 있다. 그 다음에 위에 세로 가로바를 보면 관여가 있죠. 소외적 관여, 타산적 관여, 도덕적 관여가 있다. 그러면 규범적 권력과 도덕적 관여가 딱 만나는 게 유형구잖아요. 종교조직, 사회복지조직, 학교조직이 있어요. 사회복지만 형광펜으로 밑줄. 자, 위로 올라갑니다. 2번 권력의 형태를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규범적 권력으로 끊어요. 관여의 형태를 소외적 관여, 타산적 관여, 도덕적 관여로 구분하여 조직의 형태를 구분했습니다. 자, 강제적 권력과 소외적 관여가 만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이 되고 보상적 권력과 타산적 관여가 되면 공리조직, 산업조직 쓰세요.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적 권력, 도덕적 관여가 만나면 종교조직, 사회복지, 학교조직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의 형광펜 밑줄. 자, 1차적 클라이언트, 즉 1차적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1번 수혜자, 즉 1차 클라이언트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1차적인 클라이언트에 따라 상호 수혜 조직, 조직의 회원입니다. 수혜자가. 그 다음에 사업조직, 수혜자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사업체 소유주. 그 다음에 서비스 조직, 클라이언트라고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 거기에 형광펜으로 밑줄. 그 다음에 공공조직, 일반 대중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도표를 보면 조직의 유형에서 상호 수혜 조직, 사업조직, 서비스 조직, 공공조직이 있다. 서비스 조직의 형광펜 밑줄.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사회복지 조직이 나오죠. 사회복지 조직의 형광펜 밑줄입니다. 자, 1차 클라이언트 수혜자. 조직의 회원에게 1차적인 혜택을 주는 기관이 상호 수혜 조직. 회원의 동그라미. 그 사업체의 소유주에게 1차적인 혜택을 주는 조직. 사업체의 소유주의 밑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형광펜 밑줄. 클라이언트에게 1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일반 대중은 뭐예요? 관공서가 되겠죠. 일반 대중에게 혜택을 주는 조직. 일반 대중의 밑줄. 행정기관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정당이나 종교단체나 노동조합, 그 다음 회사, 은행, 사회복지 조직이 이렇게 쭉 있는데 사회복지 조직만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업무의 통제성입니다. 통제성이 가장 강한 것에서부터 통제성이 가장 약한 것. 그럼 이거죠, 이거. 통제성이 가장 약한 것은 이거예요. 통제성 가장 약합니다. 통제성 가장 약한 것이 바로 투과성 조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통제성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전면적 통제 조직이죠. 전면적 통제 조직. 자, 전면적 통제 조직이 3번에 있네요. 3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이언트를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시설에 수용했을 때 관리자가 수용자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가지는, 즉 조직 관리자가 수용자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가지는 조직을 말합니다. 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요양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교도소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료조직인데요.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료제 이론 배웠잖아요. 그대로예요. 공식적 조직과 규정, 위계적 권위구조, 명확하고 전문화된 분업,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기술적 자격에 기초한 신분보장, 승진이라고도 하죠. 특성으로 하는 합리적 통제, 체제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선 조직입니다. 조직의 주도권은 일선 업무 단위에 있습니다. 일선 업무 단위에 있고 각 업무 단위는 상호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단위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운 조직입니다. 대개 이제 영업사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과성 조직입니다. 조직의 구성원이 임의적, 그러면 이거죠. 임의적은 자발적이에요. 자, 조직의 구성원이 임의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가정과 사적인 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끊어요. 조직의 문화나 규정에 의한 통제성이 약하고 밑줄 조직의 활동이 거의 노출된다. 그래서 투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과성 조직인데 거기 사례, 별표, 자원봉사 조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형광펜 밑줄. 이것이 시험에 단독으로 여러 번 나왔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상과 비정상, 그 다음에 조직 기술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조직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여기가 이제 2가지고 여기가 3가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 식별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끊어요. 다른 사회 집단으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회적 명칭 부여의 밑줄. 사회적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이 바로 식별이에요. 사회적 명칭을 부여하고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변화를 시도하는 건데요. 대학교 신입생 또는 진료소의 암 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식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별표. 자, 번호는 3번이에요. 3번인데 이제 기술론 2번째죠. 유지기술, 별표. 개인의 복지와 안녕의 악화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고 끊어요. 또는 현 상태를 뭐한다? 유지하는 것이다. 유지의 동그라미. 노인 요양세력에 들어간다 그랬죠. 노인 요양설의 형광펜 밑줄. 인간 변화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 개인적인 특성이나 속성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동그라미. 대개 이것은 뭐 치료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의학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에서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줬잖아요. 사회복지 조직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원봉사 조직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노인 요양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으니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5장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6장 사회복지 조직 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1번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에서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2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2가지를 구분하는 건데 다음과 같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 환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반 환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일반 환경 안에 사회복지 조직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이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 환경이 있겠죠. 그 환경이 바로 과업환경, 작업환경, 업무환경이에요. 동의어입니다. 과업환경, 업무환경, 작업환경이에요. 그러면 이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을 구분한 것이 중요한데, 이 일반 환경은 사회복지기관 조직에 간접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간접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과업 환경은 사회복지 조직에 바로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것은 2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일반 환경에 6가지가 있고 과업 환경에도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법입니다. 자, 정치적인 조건 또는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 인구학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요인, 그 다음에 기술적 요인, 법적 요인이 됩니다. 여기 있는 기술적 요인의 동의어는 바로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예요. 스킬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업 환경이 있죠. 과업 환경도 6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무슨 환경이다? 과업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들으세요. 사회복지 조직기관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랬죠. 재정자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있겠죠. 재정자원 공급자. 그 다음에 경쟁 조직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줄 수가 없지만 연계하면은 보충적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관이 합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법성 권위 제공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산출물의 인수자가 있어요. 조직 산출물의 인수자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음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 제공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사례입니다. 사례. 저기에 해당되는 사례,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인데 그 도표 2개가 있어요. 그 도표 2개의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례입니다. 그 대목이 중요하니 맨 도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별표하시면 돼요. 자, 교재 봅니다.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입니다. 1960년대 이후 조직에 대한 개방체계 관점의 필요성과 함께 조직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조직 환경의 다양한 측면에는 기술, 법, 정치, 경제, 인구사회학적, 문화적 환경 등이 있습니다. 자, 잠깐 보세요. 여기에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적 요인이거든요. 이 문화적 요인에서 세 단어를 써드릴게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제 문화적 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가치는 신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은 크게 동그라미 1, 일반 환경과 동그라미 2, 과업 환경으로 나뉘며 과업 환경은 보편적으로 일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 환경의 개념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법이 있고요. 조직의 거시적인 사회 환경으로, 그래서 제가 박스를 크게 친 거예요. 거시적인 환경으로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조직이 변화시키는 어려운 조건으로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기회, 제한점, 선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과업 환경의 개념은 조직이 자원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조직과 상호작용 형태를 취하는 집단들을 의미하고 조직이 업무 활동을 통해, 그래서 업무 환경이라고도 해요. 업무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로서 끊어요. 사회복지 조직은 과업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복지 조직이 과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종류 들어갑니다. 경제 동그라미, 사회 동그라미, 문화 동그라미, 정치, 법 따로따로 동그라미, 기술 동그라미, 기술 밑에 테크놀로지를 쓰시고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있죠. 그게 바로 사례거든요. 당구장 표시에 밑줄 쫙 그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경제적 조건 들어갑니다. 시작. 경기 불황과 호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실업률,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이 경제적 요인이 됩니다. 자, 거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있죠. 거기에다가 재정, 위쪽에다가 재정 자립도를 쓰면 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나오면 네, 일반 환경의 경제적 조건이 됩니다. 사회인과학적인 것 보겠습니다. 형광표를 밑줄 칠 준비하시고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 가족 구성, 지역계층 간의 분포 이런 것들이 사회인과학적인 것이 되고요. 사회인과학적 조건 그 자리에다가 쓰세요. 저출산 고령화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인과학적인 것이 됩니다. 문화적 요인 들어갑니다. 문화적 요인에서 사회 가치라는 말 찾았죠. 사회 가치와 규범, 사회 가치와 규범의 형광펜 밑줄 치고요. 자, 이제 당구장 표시 쪽 가요. 시작. 가족주의, 가치,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노동 윤리 등입니다. 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동그라미 치세요. 가치, 인식, 윤리. 가치, 인식, 윤리가 나오면 문화적 조건이 됩니다.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을 나누어 놨는데요. 자, 선성장 후 분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분배의 균형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요인이 됩니다. 선성장 후 분배는 경제성장 우선주의죠.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배웠죠. 신자유주의, 바로 보수 성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과 분배를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것은 진보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정신보건법의 제정.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신보건법은 95년에 제정됐고 2016년에 이게 법명칭이 바뀌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과 법률이 나오면 뭐라고요? 법정 요인이 됩니다. 법자의 동그라미,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상황 변화, 법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기술적인 조건 밑에다가 IT와 의료, 기술 이런 걸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 세 줄은 형광펜 안 해도 돼요. 이미 써드렸으니까.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한 조직관리 방법의 변화 압력 끊어요. 신경안정제의 개발로 인한 탈시설합니다. 의료, 정신건강 같은 기술 개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탈시설화 운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신경안정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개발되면서 일어났고 탈시설화 운동은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시켰고 사회복지기관에도 영향을 줬죠.